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14일 수요일이네요. 오늘 또 국방론평 꼭지를 한 말씀 드려보겠고,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폴란드 이제 방산 관련 언론의 사설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좀 뭐랄까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 접수하려고 해. 이거는 그 사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약간 순화시켜서 쓴 겁니다. 오히려 그이는 뭐랄까 정복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사설을 그제 나온 것 같아요. 12월 9일 날 나왔네요. 이런 제목의 이제 디펜스 24에 나온 기사인데, 정리를 해보면은 뭐 한국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유일한 기회다. 폴란드의 방산산업 그리고 산업 전반을 키울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만큼 폴란드 투자도 많이 했다. 헛되이 하지 말자. 분발하자. 우리 폴란드 업계가 관련 업계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폴란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담긴 그런 글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보여요. 뭐 이제 우선 이번에 이제 폴란드하고 우리가 금년에 큰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의 어떤 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쪽의 시각이니까 여태까지 우리의 시각으로 봤는데, 그만큼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본인들의 이제 방산업계의 분발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제 폴란드가 처한 상황, 유럽 방산업계의 현황, 그들이 내다보는 유럽 방산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있겠지요. 그와 동시에 한국 업체들의 자세, 유럽 시장을 대하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예.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12년 전 뭐만 하더라도 방산 산업이라는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기반 산업이 우리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방산 산업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세계 시장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외국과의 기술 제휴 이런 걸 통해서 처음 같이 시작하는 단계였고, 고급스러운 무기는 다 외국에서 사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도 향후 10년, 20년 뒤에 지금의 우리 모습 정도는 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지난 5년, 10년간 방산 시장이 괜찮다. 예, 우리가 자주적 외교를 하고 경제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려면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국방력에 필요한 관련 산업들이 잘 발달돼 있고, 특히 뭐 4차 산업 분야나 반도체, 네트워크, 통신 분야는 향후 전장에서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방산업체를, 우리 국만을 위해서 유지하고 수준을 올리는 건 어렵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시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성과도 지금 빨리 나오는 것이고, 그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세계가 격동기다. 단극 체제에서 양극 체제, 다극화 체제로 바뀌고 있다. 분쟁의 소지가 많아진다. 이런 거에 대한 예견이 있었다고 봐지는 거죠. 예. 자,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 기사의 원문은 저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번역기 돌리시면 잘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문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지는 않고 제가 요약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다 포함시키면. 자, 순서대로 제가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도착했다고 한국에도 아마 기사가 많이 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뉴스를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낯설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K2 10대 도착했고, K9 A1 자주폰 24대 같은 배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나오고 국방장관도 나오고 그랬죠. 그쪽에서 도착을 했는데, 금년에 약 18조,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로 보면은 18조 원어치를 구매했어요. 이제 몇 년에 그치자 들어올 거죠. 그죠? 그래서 폴란드 역사상 가장 대규모, 폴란드 역사상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최대 규모의 군 현대화 산업인 것 같다라는 게 이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향후 이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서
추가분을 뭐 최대 뭐 K2 같은 경우는 1000대, 뭐 K9 같은 경우는 몇백 대 뭐 이런 게 있죠. 천문 같은 경우는 몇백 대 또 이런 거.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맺어진 서로 약속한 큰 을개에는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저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가 유럽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방사물자가 많이 필요한 건데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 현지 기지화 전략을 이 한국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데 폴란드한테 너무 좋은 기회다. 어설프게 하면 그냥 옆 나라한테 군침을 흘리고 있는 옆 나라한테 뺏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 생산하고 기술 이전까지 가면 한 7조 원 정도 추가로 계약이 되고 그러다 되면은 이제 지금 금액 기준으로 한 25조에서 30조 가까이 정도 총 계약 규모가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 18조 원어치 저것만 팔고 딱 끝내지 않게 해라. 이게 이 사람의 지금 글쓴이의 호소죠. 호소고 주장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유럽에서 발생한 전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향후 이 계획대로 좀 가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폴란드가 수출까지 하고 싶은 거거든요. 폴란드는 주변 나라들도 지금 바로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도 한국 것을 본단 말이에요. 지난번 DX 코리아에서 대표단이 오고 그랬잖아요. 주변 나라에서. 그러면 그렇게 유인만 해놓고 그 결과물은 폴란드가 따먹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하려면 짧은 기간에 생산 시설도 확충하고 수출 역량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자, 이걸 해낼 수 있으면 방산업체도 크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뭐 조선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항공산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산업 전반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고 하니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잡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생산 시설을 갖추 생산 역량과 수준 이상의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수준을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게 도로를 닦아주고 어깨들 보고 이제 따먹으라 이렇게 한 상황인데 폴란드 업계 입장에서는 너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서 오히려 불리하겠다. 왜냐하면 한국의 스피드에 맞춰서 우리 생산 시설도 갖추고 뭐 기술 이전도 받아야 되고 그 와중에 협상도 해야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추가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자기들 리듬보다 훨씬 빠른 리듬으로 해야 된다. 즉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주위에서 막 물건 달라는데 한국은 그러겠죠. 폴란드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겠어? 이거 괜찮겠어? 이 부품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겠어? 막 던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물건이 됐다 이러면 겨우겨우 맞춰서 했더니 그러면 생산 시설을 몇 대까지 생산할 수 있어? 한국 스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주변에 그런 스물거리는 바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수요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 너무 아까운 기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국 방산업체를 상대를 해봤더니 몇몇 상대를 해봤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이 한국 방산업체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일 처리가 엄청나게 빠르더라. 그들의 업무 문화가 폴란드하고 전혀 다르다. 폴란드는 아무래도 국영업체 위주로 하고 좀 느슨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 방산그룹이 PGZ 그룹이라는 거죠. 제 동영상에서 몇 번 언급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드백 장갑차를 만약 거기 폴란드 수출하게 되면은 이 그룹의 산하의 회사가 만든 포탑을 현지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천물을 수출할 때는 발사대하고 로켓만 수출하죠. 그 트럭은 PGG 그룹 소속 회사에서 만든 트럭을 현지화해서 쓴다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방산업체인 것 같아요. 자, 이 PGG 그룹이 그 이제 카운터파트인데 상대방인데 우리 한국 업계에 지금 한국이 이런 수준을 갖고 이런 지금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상황은 또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렇게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은 한국은 뒷부분은 그냥 물건만 팔고 현지 생산 파트너는 다른 나라가 살 수 있다 충분히. 이게 그냥 내 거다. 어차피 한국은 딴 데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다 이런 경고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에서 한국 방산 제품을 체계를 사는 것도 관심이 많지만 한국이 현지 생산, 유럽 현지 생산을 생각할 때 그 기회 요인도 다 들여다보고 있는 나라들이다. 자, 유럽 생산 허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좀 전에 언급한 이런 나라들은 폴란드보다 우위에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계약 관계를 이행하지 못하면 한국의 패턴에 맞춰서 또 한국의 패턴에만 맞춘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가 올라올 거니까. 예, 그럼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이런 나라들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도 관심이 있고. 예. 그러면 기껏 15조 원치 이렇게 18조 이렇게 팔아주고 결국에는 2년 있으니까 한국이 폴란드를 버리지도 못할 거고 이들 장비의 정비창 정도 역할밖에 못할 수 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최소한만 얻을 수 있다. 그게 정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네.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실수한 것들, 잘 못했던 거 이번에 한국하고 또 계약을 하면서 똑같이 하면은 한국은 좀 전에 언급됐던 그들 나라를 찾아 나설 거라는 거,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대표적인 게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 레오파르트 2 전차예요. 이게 한 두세 가지 기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델을. 그래서 그거를 폴란드형, PL형, 아마 거의 최신식형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아마 PGG하고 독일하고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247대 정도 갖고 있는데 이 중에 모르겠어요, 한 절반 이상 정도를 최신형으로 개량하는 사업인데 이걸 어깨에 맡겨놨더니 원래는 21년까지 다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27년으로 연기가 됐다. 예. 꼼꼼하게 일 처리를 못한다. 책임 소재 같은 게 불분명하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폴란드 업계의 지금 그 분위기를 제가 거꾸로 느낄 수 있어요. 독일 사람들 같으면 되게 꼼꼼한 사람들이거든요. 당연히 북구, 노르웨이, 핀란드에도 꼼꼼할 거예요. 체코 같은 데도 옛날부터 기계를 많이 만졌던 곳이잖아요. 구소련 시절부터 기계 공급에 특화된 지역이었죠. 폴란드? 좀 느슨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느낌 저는 와요. 네. 자, 이런 실수를 또 하게 되면은 한국은 저런 거 절대 1년도 못 기다려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러면 기회 확보를 못 하는 거죠. 네. 지금 한국은 이거를 미래 산업으로 보고 급격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 시장을 엄청나게 빨리 확대하고 있다. 점유율을. 그래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17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1%를 점유했는데 21년 4년 만에 2.8% 즉 3배로 증가됐고 금년 됐으면 더 증가될 거다. 그래서 폴란드까지 팔아줬으니까. 예전에는 더 높은 곳에 있었던 특히 이스라엘로 다 채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즉 한국은 저돌적이면서 이 기회를 받고 앞서 말씀드린 거는 분위기를 업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그런다. 레오파르드 2 전차에 개량 사업 같이 일 처리하면은 물 건너간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 봐집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 옛날부터 잘했냐? 그렇지도 않다.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 북돋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전에 비판을 했다고 그러면 한국도 사실은 라이센스 생산 그리고 기술 협력 좀 불리한 기술 배운다는 입장에서 기술 협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걸 통해서 실력을 길렀다. 사실은. 그래서 10년, 20년 전에는 그랬다. 네, 많은 무기 체계에서 그러면서 K1, K2 전차를 사례로 삼았어요. K1 전차, 88 올림픽 전차였죠. 옛날에 88 전차. 그걸 개발할 때는 미국이 협력하에 했었다. 우리가 개발할 힘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미국 에이먼 에이브람 전차랑 되게 비슷하게 디자인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해보더니 K2 전차 만들 때는 그냥 자기들이 국산화해버렸다. 네. 이게 한 2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다. 폴란드도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폴란드도 요번에 보면은 K2 전차도 생산할 것이고 자주포도 생산하고 첨부도 생산하고 뭐 장갑차까지 생산하고 뭐 비행기도 조립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하게 되면은 20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봐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들이 얼마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사람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목으로 삼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을 접수하려고 해. 아까 말씀드렸죠. 칸코어 점령하려고 해라고 제목이 있었어요. 네. 자, 그들이 보는 시장은 뭐냐? 지금 유럽 각국이 방위력 확충에 서둘러 나설 것이잖아요. 핀란드도 나토 가입했고 일본에 가입했으니까 국방력도 키우겠죠.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 보강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것도 짧은 시간에 쳐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그런 방산업체는 지금 귀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자, 이걸 유럽에서 살려고 했으면 독일, 프랑스는 R&D 역량, 기술 수준을 갖추고는 있으나 단기간에 생산량을 확 올릴 수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폴란드도 사실은 이제 독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전차 프로그램에 끼워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퇴짜를 맞은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M1 에브라함 전차하고 K2 전차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예, 원래는 유럽 파트너들하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냉대를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아까 언급됐던 여러 나라들이 그들의 주력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 파트너는 여기밖에 없다. 한국밖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폴란드 이제 걸스닝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크랩 자주포 만들 때 아시죠? 크랩 자주포 차대를 K9 위에 이제 포탑은 영국제죠. AS9인가요? 네, 정확히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영국제 포탑을 할 때 포를 장포신을 샀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 장갑차하고 조합을 시키려고 했는데 장갑차 차대가 버티지를 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하고 처음 인연이 돼서 K9 차대만 팔았잖아요. 그때 일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근성과 속도에 놀랐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신뢰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겁난다. 우리 업계가 저 수준을 기준을 못 맞춰주면은 이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바로 연나라 찾아갈 것 같은데,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여건, 우리보다 더 나은 여건을 가진 국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기술력도 있고 임금도 싸고. 예. 그런 나라들, 그리고 훨씬 더 적극적이고 꼼꼼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입장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국은 지금 현지 생산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수요가 현지에서 생성될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생산 시설을 늘려야 된다. 그거보다는 유럽 현지에서 가까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더 낫다. 이게 아마 가격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예. 그래서 현지 생산 시설이 분명하다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도 느낌이 온다. 예.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 타당하죠. 유럽의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의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생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폴란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슬을 읽다 보면 등장을 해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도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 군 당국자 이야기를 입을 빌려서 한 이야기를 이제 추가로 설명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은 유사시에 한국하고 똑같은 모델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생산 시설에 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폴란드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를 제외 생산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국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래서 이제 폴란드 당국자의 인터뷰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26년부터 이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폴란드에서 생산하게 될 K2 전차는 지금의 K2 전차보다는 한국의 차세대 전차와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한국에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차세대 전차가 등장한다, 이런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정보적 가치도 있고, 또 하나는 거의 같은 무기 체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전차들이
숫자가 줄어들 때 그것을 바로 쉽게 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같으니까. 예. 그래서 폴란드에게 한국 수준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기술 수준의 전차를 생산하게 할 이유가 한국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걸 보면은 만약 그게 K2 전차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면은 K9 전차, K9 자주포, 천무 이런 것도 지금 최신 버전들이 계속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확대해 볼 수도 있어요. 같은 이유를 적용한다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걸 잘 우리 폴란드 입장에서는 10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글쓴이는.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을 때 우리가 타국 수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기술 이전도 잘 받아야 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돼 있는데 지금 글쓴이는 뭐냐면 노파심이 좀 있어요. 왜냐 폴란드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서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는 우리 방산업체에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제 로스막 차륜 장갑차인데 이게 페트리아의 라이센스 버전이에요. 페트리아는 핀란드에서 개발한 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요. 예, 이거를 라이센스 버전을 이제 폴란드가 생산하기로 한 건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세계 시장에 수출 권리도 확보를 했다. 여러 가지 파생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당신이 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현되지 못했고 상당히 제한적인 파생형, 가치가 좀 떨어지는 파이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것만 가능하게 됐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핀란드겠죠. 핀란드 측에 높은 기준이 있었고 또 우리 폴란드 내부에 실수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폴란드 내부에 뭐 그 말을 종합하면 내부에 실수가 있었는데 핀란드가 그것을 그냥 기준 못 맞췄네. 이러면 이렇게 약속한 대로 할 수가 없어. 뭐 이랬다는 이야기 같아요. 네. 자기들 이야기니까 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레오파르드 전차 그것을 개량하는 문제에서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로 들려요. 저는 뭔가 꼼꼼하지 못하고 끝에 단추를 꼭 잠그지 못하는 이런 느낌, 이렇게 단추 구멍 하나 빼고 잠그는 그런 느낌이 좀 살짝 오거든요. 그래서 이 글쓴이도 이제 그런 걸 지적하는 것 같아요. 자, 한국은 지금 이런 유럽의 파트너들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급하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엄청나게 안전 마진이 작다. 대신에 반대쪽에 기회 요인은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나는 글을 쓴다. 조바심이 난다. 노파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거듭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자, 그러면서 또 폴란드가 가진 자기들이 이제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또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뭐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해요. 일단 우리가 무조건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다. 그건 사실이죠. 네. 그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탱커 전차 10대 팔고 자주포 뭐 1.5치 팔고 이 정도면 그냥 왜 이래 저 언짢아서 일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럴 수 있지만 지금은 뭐 20조 가까운 17, 8조 가까운 금액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걸 10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국이 삐끄덕거리면 우리가 우리는 지금 더 살 거잖아요. 7조, 8조치를 다른 데로 바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크죠. 전체가 지금 뭐 2, 3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자, 그 점을 10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폴란드는 지리적 입지가 더 유리하다. 자, 그래서 그냥 지금 금년에 계약한 거, 실구매한 거, 그거 하고 그냥 운영 관리하는 거 정도. 의 계약만 지금 돼 있고 향후 7, 8조 원을 치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큰 틀에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업계가 지금 따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력 기업이 PGZ인데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전략적 관점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구체적 사례도 좀 아프지만 콕콕 찔러서 과거의 실수도 다 덜셔본다. 참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또 신선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폴란드 방산이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라. 자, 한국이 폴란드에 기댈 수 있는 것도 잘 찾아보자. 있을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고기술이 아니지만 제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아웃소싱 한다는 개념으로서 현지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폴란드 스스로가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게 폴란드 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폴란드에서 개발한 폭발물 처리 드론이에요. 이게 한국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점을 부각시키기도 해요. 이런 거 좀 찾아봐라는 거죠. 한국은 필요한데 한국보다 본인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보여줍니다. 예. 그래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몇 년 만에 지금 발생한 일인데 이게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냐. 우리는 방산 국산화 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했는데 우연히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유럽에 전쟁도 나고 해서 우리 방산이 지금 운이 튄 거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 면밀한 분석이 뒤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다보는 미래를 보는 힘, 그 직관력이 반영된 거예요. 여러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격에 맞는 군을 구축하려는 거잖아요. 이제 해군도 하고 공군도 하고 옛날 육군만 해도 됐죠. 그리고 해군과 공군을 미국에 맡겨라. 일본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 갖고는 자주권이 없어진다. 예. 한반도는 그만큼 핵심 지역이 되고 핵심 지역이 된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있어야 된다. 국방력이라는 부분도. 그런 경험 수도 없이 많았잖아요. 구한말부터 해서 한국전쟁까지. 예? 이 핵심적인 교두보, 대륙과 해양의 연결고리를 예? 남의 손에 맡겼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땅 따먹기밖에 더 했어요. 예. 우리는 대접 못 받았어. 이 땅의 주인으로서. 그런 일을 다시 한번 겪을 수는 없다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방산 그리고 키우려고 보면은 이걸 세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주요 산업 분야처럼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라고 방향성을 강하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단극화에서 양극화, 다극화로 지금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올라타야 된다.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부분이 좀 그렇지만 그거는 인류가 망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힘을 가진 다음에 새로운 뜻은 펼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인류가 보여준 인류의 한계다. 일단 힘을 가진 다음에 여태와는 다른 우리의 재량권을 보여주도록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폴란드의 사슬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